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GTX 조기 개통까지 정부 여당이 연일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좋고 나쁨의 평가는 뒤로 하고 혁신안도 그렇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오늘 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웠는데 앞으로 양당의 혁신 경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진보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출마 혹은 신당 창당설로 이어진 건데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평론 고수들의 의견 들어보고요. 월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한때 이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 연구반을 꾸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총선용 정치쇼라고 비판해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의 메가시티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일부를 내년 3월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구축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재용 씨가 4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권 씨는 간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쓰러진 가림막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동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 5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핵잠수함을 추가 배치하고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났었던 특수 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검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지금 검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구속 후에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나서 사흘째 행방이 묘연했었는데요. 특수 강도 피의자죠. 김길수 씨가 지금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교정당국이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었는데요.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났었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폭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전날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출발해 장 내내 숨가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단숨에 2,500선을 꿰찼습니다. 종가 기준 2,500을 웃돈 건 지난 9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정도였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실 공매도의 한 70% 정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향후에 다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수를 해서 숏커버를 해야 되는. 실제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 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 BM도 30%나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로 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상 요건에 의한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또는 지금 얘기한 특정 종목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주된 요소로 고려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 방지라는 순기능을 가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좀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튈 수 있는. 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만났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시장은 우선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도를 가도 사실은 한강과 칠책으로 단절돼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엉켜 있습니다. 유일하게 돈 내고 다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가 다르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한강 활용 등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포와 서울 시민 모두의 공감대와 동의를 바탕으로 편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함께 심층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려 메가시티 연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김포시를 비롯해서 구리, 또 하남, 고양 이런 곳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 편입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셨고요.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16일 만날 예정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수도권 빅3가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을 놓고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쇼라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현 지방의회와 국회 구도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며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선을 5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나가 지역별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당이 선거용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을 띄우며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지역별 거점 도시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 전국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지역 여론만 찬성한다면 지방 도시들도 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애초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로 시작한 당내 특별위원회 이름에서도 과감히 수도권을 빼고 UCT 프로젝트란 이름을 달아 닻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춰 특별위원회에는 김포나 구리 등 수도권 인사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등을 지역구나 기반으로 둔 현역 의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서울 집중화 현상도 좀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골고루 지방과 서울이 골고루 또 잘 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논의 확장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반대가 해당 지역 민심을 자극할 수 있고 굳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등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정말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대신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최근 정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서울은 이미 초메가시티이고 김포 서울 편입은 땅 따먹기일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전국 5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은 과거 민주당 정부도 제안했었다며 여권의 움직임을 깎아내렸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일부 반발 기류가 포착되곤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속도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찬반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 향배에 따라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 노선을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GTX-A를 조기 개통해 79분 걸리던 동탄 수서 구간은 19분,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초 착공하는 GTX-B가 완성되면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 구간이 29분, 올해 12월 착공하는 GTX-C가 완성되면 80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 구간이 29분으로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TX 건설 현장을 찾아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되고 광역 생활권이 구축될 거라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값과 일자리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높은 교통비는 정부가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았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타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GTX의 신속한 개통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GTX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A 노선 일부를 내년 3월에 먼저 개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어디든 간에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서울까지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1시간 이내에는 다 갈 수 있게, 그리고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취지로 여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 근거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GTX로 생활권이 넓어지는 만큼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수단이라며 집값도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에겐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 동시에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서울 곳곳에서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는 인도를 덮친 철제 가림막에 50대 여성이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덕동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 임시 외벽이 바람이 휘어지면서 출근길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윤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의 인도. 상가 내부 장식을 위해 1층 외부에 설치해둔 철제 가림막이 인도를 향해 쓰러져 있습니다. 인도 전체를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의해 쓰러지면서 지나던 50대 여성 한 명이 깔렸습니다. 길을 지나던 또 다른 40대 남성도 가까스로 깔리진 않았지만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2시간 넘게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마포구청은 강풍에 의해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18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현장. 강한 비바람에 임시 외벽이 바로 앞 도로를 향해 휘어졌습니다. 임시 외벽이 그대로 떨어져 혹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좌충우돌 하면서 아직도 매장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매장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무섭고 좀 그래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다 오지 못하게 취소 문자 보내고.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2시간가량 인근 차도 양방향과 인도가 통제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마포구청은 강한 비바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서울 지역 말고도 전국 곳곳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주차된 승용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고 또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이번 소식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순간 초속 30m 가까운 강풍에 건물 외벽은 맥없이 뜯겨나갔습니다. 오전에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저 건물 외벽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 파편들이 길가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차들의 2차 피해가 갈까봐 저희들이 그 여러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치웠습니다. 정오쯤에는 강릉시 초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없이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차가 바람에 밀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시령에서 순간 초속 4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되는 등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원과 충남, 대구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소방본부에는 100건이 넘는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순간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내륙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풍까지 가세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도로변 나뭇가지들이 세차게 흔들립니다. 초속 15m가 넘는 순간적인 돌풍에 우산을 제대로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강원도 미시령에 초속 42.2m의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 설악산과 전북 무주 설천봉, 전남 여수에도 초속 33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도 초속 19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등 태풍급 강풍이 전국에 영향을 줬습니다. 남쪽으로 고기압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기압자가 커져 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는 기온도 급강하겠습니다. 15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이 예상되는 강원도 태백과 산간, 경기 북동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체감 추위가 무척 심할 걸로 보여 복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풀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져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겨냥해서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끊이지 않은 이준석 전 대표에겐 거듭 손을 내밀었는데 당사자들은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는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권고에 응답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단을 내리소.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갖고 대상의 면면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며 한두 명만 결단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 비윤계 인사들을 향해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함께 하자며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전부 우리한테 욕할 거 욕하고 그게 그 통합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아직 인 위원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고 그럼 혹시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아니 지도 매일하기 바빴거든요.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여당은 일단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 기획단을 띄웠습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이 총장을 제외하고 총선 준비 실무를 총괄할 위원 11명 모두를 비영남권 인사로 채웠습니다. 혁신위 움직임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려면 여권 핵심 인사들의 희생이 필수적이라고 인유한 위원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만큼 조금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인적 쇄신의 물꼬가 언제 어떤 식으로 트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험지 출마론 등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띄우자 민주당도 여당발 혁신을 주시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으론 쇄신안을 평가절하하는 기류도 읽히지만 자칫 총선을 앞두고 쇄신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과 미래, 혁신을 기치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여러 논란으로 조기에 물러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쇄신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달여 활동 기간 공천 심사 시 현역 의원 감산 기준 강화와 중진 불출마 권고 등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이미 확정된 공천 규칙도 여론의 동향 등을 봐가며 손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불씨를 지핀 중진 용태론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의 혁신안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을 고려한 고육지책인 만큼 민주당이 바로 이를 따라가는 건 시기상조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비명계는 이런 인식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핵심 의제를 잇따라 여권에 빼앗겼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혁신 경쟁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할 거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당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중진 인사의 용퇴 선언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당내에선 미묘한 파장도 일고 있습니다. 공천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할수록 민주당 내에서 주류 인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의견이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내년 총선 선거 연합을 꾸리기 위해 현 지도부가 전격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부쩍 빨라진 여권의 총선 시기에 맞춰 야권도 젠걸음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났던 김길수가 검거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앞서 이 김길수가 잡혔다 이런 속보 전해드렸는데 어디서 붙잡힌 겁니까?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인 밤 9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고 검거했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길수가 조금 전인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고 검거했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인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푼 틈을 타서 도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길수가 수시로 옷과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현금을 이용해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길수 도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정당국도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권 씨는 간이 씨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히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경찰에 잦은 출석한 권지용 씨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마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권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권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의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소 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4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권 씨는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왔던 배우 이선균 씨 사례를 비춰볼 때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조사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농담을 건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1월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권 씨를 또 부를 수 있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5년 동안 항공사에 근무한 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이유가 우주 방사성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자주 근무하면서 방사능 픽폭이 누적됐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5년 동안 일한 송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주 방사선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주 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송 씨는 한 해 평균 1,022시간 비행 가운데 절반을 해당 노선으로 근무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 양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위암 발병과 우주 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판정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근무 이력과 노선을 참작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송 씨에게 누적된 피폭 방사선 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점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확실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 수준이 상당하다면은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위암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좀 진일보된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에 시행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카이로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온 일가족 5명은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7년 넘게 거주해왔던 가족은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이 벌어지자 친척 집으로 갔다가 사흘 만에 남북 칸 유니스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의 최대 복병으로 꼽혔던 건 바로 하마스 땅굴인데요. 최첨단 무기를 내세운 이스라엘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 땅굴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관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땅굴을 겨냥해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으며 땅굴 수백 개를 파괴시켰습니다. 폭탄이 투하된 곳엔 특수공병대가 투입돼 남아있는 폭발물을 감지합니다. מצאנו אזור שאנחנו רואים שיש פה גן שעשועים שהיה בעבר מעין לונה פארק קטן ובפנים מתחם שיגורים. אנחנו מעריכים שגם פה איפשהו יש חלק של תת-קרקע, אנחנו עכשיו ניכנס ונחשף. 이렇게 발견한 땅굴에는 AI를 탑재한 소형 트럭 로봇이나 무인기를 동원해 부비 트랩을 미리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AI가 주도한 작전으로 하루 만에 하마스 땅굴 150여 곳을 붕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분쟁 당시 50일 동안 파괴된 터널이 32개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속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대대지휘관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수장을 반드시 찾아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ה. אנחנו נגיע אל יח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하마스가 끌고 간 230여 명의 인질도 땅굴 속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특수공병대를 투입해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에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배치했다며 이례적으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관할 지역에 도착했다며 페이스북과 X 등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중국사령부는 다만 잠수함의 이름,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 CNN은 미국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파견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중동 지역 적대 세력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어린이 살해 등 잔혹 행위 정황을 담은 영상을 한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팔레스타인 측 인명피해만 주로 다루는 국제적 언론 보도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국내 언론을 상대로 녹화와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공격 당시 착용한 보디캠과 휴대전화, CCTV, 희생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와 43분 분량의 영상을 상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붙잡아간 인질 240명을 석방하지 않는 한 정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자지구 남부에는 물과 식량, 에너지,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며 전시 상황이라 불편한 것은 맞지만 인도적 위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혁신위의 2호 혁신안, 지도부 또 친윤계 핵심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두고 당내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인유한 위원장 오늘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거명하는 건 점잖지 못해요. 예.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돼. 네,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이 이름을 앵커가 딱 질문을 하니까 그중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이게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참 어렵네요. 오늘 대변인이기도 하셔서. 일단은 그 혁신위원장,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처음 임명될 당시에 정권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당내에서 표면적으로 왈가불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당론으로 어떻게 하자라거나 이런 이야기 자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또 아직까지 이 혁신안들이 논의되었다라고 해서 혁신안이 정식으로 또 최고위에 올라간 상태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한결같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친윤의 이 세 분만 거론되지 결코 않을 것이다. 네, 수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윤이라는 표현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냈지만은 윤핵관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나쁜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지도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충신이 없이 그 조직이나 어떠한 지도자들이 영웅으로 남거나 발전한 적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지도자와 가깝다라고 해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국가, 조직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단지 친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어떤 지도자라도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면 옆에 있어야 네. 일이라는 것은 돌아간다 예. 하는 측면들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떠한 형태 보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게 과연 국가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지를 좀 포괄적으로도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좀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자, 혁신위가 이걸 2호 안건으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제 시야가 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당무 개입을 한다라는 거를 제 몸으로 느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들에 이 역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이러한 프레임에 계속 빨려 들어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용산이 정말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미루다 보니까 예. 정말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주요한 인력들이고 중요한 인재들이라면 그러한 이유들만으로도 배제시키는 것이 적합한 이유까지는 될 수 없다라고 예. 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3선 연임 초과 금지 같은 경우는 그래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빠졌고 대신에 이렇게 좀 표현을 이게 뭔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한 거고 당사자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해서 지금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친윤 초선 의원인 이용 의원만 네. 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왔고 아직까지는 당사자들 반응이 없는데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잖아요. 우선적으로 김기현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근데 그 변화의 기대를 가까스로 살리고 그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게 인요한 혁신위입니다. 근데 이거마저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러면 한껏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 저 당은 안 되는구나. 심판을 해야만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위가 권고를 한 만큼 네. 누군가는 이걸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나와야 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도 예. 지금 벌써 이용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효과 대상자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용 의원은. 효과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 말씀에 네. 저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면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해야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인유한 혁신위가 지금 두 번째 안건에서 희생을 강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더라도 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내려놓는 것이 맞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잖아요. 펭귄들은 그 펭귄이 하나가 물로 뛰어들으면 다 같이 뛰어든다 그러는데 그 퍼스트 펭귄이 그냥 펭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펭귄은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리더인 펭귄.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뛰어들면 쭈르륵 안심을 하고 뛰어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뛰어들 수 있게 리더가 좀 희생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리더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거론되는 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리더를 누가 할지, 네. 좀 리더가 나올지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50% 이상 물갈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공천 물갈이가 이 선수, 그러니까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이 선수가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에 미달하면 누구라도 쳐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치적, 데이터적으로 인해서 이런 공천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되는 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사실 제가 실명 거론하기는 힘들지만은 거론되고 있는 숱한 친윤 중에 이미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겠다라는 걸 사석에서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할 준비가 되지 않진 않았다. 하지만 제가 대려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재들이 이탈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치가 너무 이렇게 계속 쇼잉 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작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했던 자들,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했던 자들이 정말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가? 그럼 그때 당시에 보기 좋은 사과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좋은 사과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만큼은 그 사람의 역량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친윤이라고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려 특정 지역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내려찍기식으로 내려오는 걸 더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 위원장 오늘 YTN 뉴스 라이브에도 출연했습니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도 만나고 계신데 8일에 대구에 가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만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난다고 하고. 자,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예. 할 얘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맛깔스러운 워딩을 동원하면서 그 워딩에 담겨 있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압력을 이렇게 던지면서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자기를 자극하더라도 그래 뭐 내가 좀 밟히고 가지 뭐, 그러나 나 이 길을 갈 거야, 밟고 싶어? 밟아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럼 진짜 결실을 볼까? 못 볼까? 그 기대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치는 국민 만족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감성적인 만족이든 이성적인 만족이든 국민 만족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국민 만족의 최종적인 그 만족의 결론을 누가 지어줘야 되느냐. 이 한마디로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요, 그 분위기를 띠는 분위기 메이커지 결론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혁신위원장이니까. 혁신위원장이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결론 짓지 못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총선은, 내년 총선은 저는 어둠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행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쵸. 상황인데 국민에게 상당한 흥미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난 4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또 찾았죠. 이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대표의 대응 방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요일 논란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표 설명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you at this point. I'm really sorry. Yeah. But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제가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을 모욕 주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할 거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면은 모든 말을 아마 영어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게 뭐 영어로 하면 모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거고요. 살다 해당 사람의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네, 자, 이 인종차별적 편견이다. 자,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설명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자, 그날 토크 콘서트에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갔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뭐 인요한 위원장이 순천 출신이고요, 뭐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인요한 위원장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요한 위원장 가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헌신한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과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방금 저런 변명들 굉장히 구차하다. 인요한 위원장은 나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순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을 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영어 대화뿐만이 아니라 저 내용조차도 문제가 있다. 자격을 갖추었느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날 환자 취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저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와서 정말 진심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
표현이 어떻게 됐건 1호 대사면이 됐던 아니면 징계 정지가 됐던 이러한 부분들도 당내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깨면서 본인이 이 일호안을 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손을 내밀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분은 저 모욕을 당하고 오셔서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당원들께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2021년도에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나갈 때요. 나는 이 당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요. 나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지난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21년 당시 당대표에 나갈 때, 그리고 당대표가 다 되고 나서 했던 발언들을 한 번 정도는 돌아본다면 더 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을 그만해라 이 얘기를 했고요. 콘서트에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진단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도 마음속에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같은 진단을 하고 있어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전 국민이 뽑아놨고 5년의 거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백 상태가 됐을 때에 국가나 국민에게 올 혼란 이런 걸 감안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주변의 측근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변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진단은 똑같아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고 현 정권의 실정이 굉장히 심각하다. 진단은 똑같은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똑똑하고 굉장히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릇이.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똑똑한 참모, 똑똑한 기획자, 기획통 이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품과 조금은 희생함으로써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낮은 자세. 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 차이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쓴소리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은 98년에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에 제가 제네바에서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그 50주년 행사 인턴을 제가 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심플한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차별받으면 무조건 인권 침해고 차별입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아메리칸 코리안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내지는 피부색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다르게 취급된다. 약간 이방인 취급을 당한 느낌이 있었다고 본인이 보시는 선택한 게 거군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여성으로 네. 태어난 거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이라고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인종차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저 모습 그리고 뭐 본인의 뿌리 이런 것 때문에 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건 인정을 했고 그건 인종차별이 맞죠. 편견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행동 자체는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는 거는 저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게 지도자답고 또 인정한 다음에 제가 거기까지는 진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으니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생각합니다. 그 상황은 두 분 모두 토요일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고 사과 멘트는 있는 게 하는 게 좋겠다. 좋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2월 말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계에 입문한 그 날을 점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으니까 12월까지 당이 좀 변해라 이런 요구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선민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숱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꿨는가? 그리고 남과 다른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당대표 됐을 당시만 해도. 그럼 이 2년 사이에 꼰대가 된 겁니까? 그거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의 도량뿐이 이렇게 도량이 작아진 겁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반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창당인의 탈당인의 어그로를 참 긴 시간 끈다. 마치 유튜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유튜버 시대에 뭐 이게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당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라면 좀 더 큰 면들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0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여에서도 야에서도 중도에서도 저 사람이라면 낡은 대한민국 정치를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분명히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이거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머리에 계산해 놓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자명하고요. 본인에게 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당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신데 국민일보하고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짧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죠. 저는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나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그 사감을 표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인요한 위원장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안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도부도 크게 인요한 위원장의 뜻에 맞게 조금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가지고 안으려고 해줘야 그 뜻을 따라가는 거겠죠. 당도.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얘기하면서 민주당 비명계하고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정치에서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뭐 민생과 실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이야 있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역량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당의 지금 그 혐오와 증오의 정치 이런 게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양쪽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고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또 실증과 짜증과 혐오가 또 일어나서 중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충분하게 그러면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재 스코어 지금 뭐 아까 영어로 뭐 for the time being 얘기하던데 지금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비명계는요.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그렇죠. 접촉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접촉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접촉이라는 게 이렇게 뭐 방송을 오가면서 만나서 슬쩍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뭐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심각하게 뭐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어떻게 이런 걸 논의한 건 그렇죠.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비명계는요. 좀 잘못하면 공천 학살 당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굉장히 궁지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민주당에도 중간지대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 열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나오면 중간지대의 어젠다가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권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상황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렇죠. 모르니까요. 오늘 양당 모두 총선 기획단 이제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국민의힘은 오늘 뭐 단장회 전부 비영남권 인사로 꾸몄고요. 민주당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 5만 경계령도 내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 뭐 일각에서 200석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강서 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죽을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이슈를 저쪽이 가져가고 특히 변화의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변화를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시선과 함께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만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신 것은 정말 잘하신 시적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에 있던 이런 내용들도 논의를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현역위원 평가 체제,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또 한 번 뭐랄까 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아까 그 강서구 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승리에 취했고 국민의힘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택했다라고 봅니다. 현재 스코어상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김은경 혁신위로 돌아가는 것은 약간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인 것 같다. 근데 그 버스에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버스도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역 의원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현역 의원 평가 체제 자체가 굉장히 정량적,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에다가 그리고 SNS 청건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만점. 네. 그리고 법안 안건들에 대해서 훌륭하면 여기서 가산점을 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참 사람을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혁신안이었는데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더 깊이 있는 변화를 꾀해야 된다. 그러지 않다라면 내년에 철퇴를 맞는 건 대려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들지 말라 하는 형태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손이 맞아야 손뼉이 쳐지거든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든 저희 당이든 그리고 민주당이든 정말로 여기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혁신안들이 나와서요. 긍정적인 혁신안들이 나와서 내년 총선 이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좋은 혁신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양당이 서로 이렇게 뭐 민주당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앞서 김상희 평론가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민주당 일각에서 여권발 혁신에 좀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좀 지적,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육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김두관 의원, 굳이 분류하자면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고려를 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라는 큰 사건 이후에도 그걸 못했잖아요. 못하신 분들이 인요한 위원장이 한다고 할까? 뭐 그거는 가능성이 전 좀 더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뒷받침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큰일 난 거죠. 이게 먼저 지금 시각도 국민의 시야도 뺏겼고 결과물도 저쪽에 뺏긴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박병석 의장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굉장히 올드보이들에 대한 어떤 그 짜증 어린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박병석 의장 불출마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다른 올드보이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따라온다면 586 세대에게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면 당연히 예. 지도부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양당 모두 지금 이 화두는 던져졌어요. 그런데 실천을 누가 빨리 하느냐. 자, 이게 뭐 관건일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발언을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갈 생각 중이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랑 같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국 네.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박병석 의원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출마 택하고 너무 훌륭한 일인데 이미 15대 박준규 전 의장께서요 16대 불출마를 하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게 간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큰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감동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감동이 없고 네. 이러한 차원에서는 조국, 이재명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정청래, 안민석 같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아까 말씀하셨던 윤핵관이 불출마하는 것 같은 감동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좀 직접적으로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하나 민주당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감동을 느꼈던 건 지난 4월에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입니다. 네. 네, 이 젊은 30대 의원이요.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을 느끼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내 했습니다. 자리로 소방관 자리로 네. 돌아가겠다. 예. 너무 이른 불출마여서 감동이 적었지만은 저는 이때 제가 타당이지만은 박수를 보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젊은 인재들에 대해서요. 네, 이렇게 정치에 회의를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로분들께서 정말 원로분들께서는 반성도 좀 해주셔라 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짚어주신 이름을 몇 분 거론하셨는데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네. 출마하는 걸 넘어서 좀 네. 신당을 만들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전망도 솔솔 나오는데. 네. 자, 손혜원 전 의원이 조국 중심의 신당 언급하면서 네. 뭐 추미애 장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었던가요? 네. 5.4% 득표해서 비례로 세서 가져갔잖아요. 네.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지만 네. 역사의 죄를 짓는 길을 가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법률적 해명과 소명. 네. 이게 제도예요, 제도. 근데 제도를 개인의 영향력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이거. 지도자들이 제도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야 일반 국민들이 제도를 흔쾌히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차를 운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껴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껴들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왜 바보같이 여기 서 있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옆으로 해서 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껴들게도 되는 거예요. 그 껴드는 사람들의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이 시점에 조금 있다는 이유로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니까 자중하셔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뭐 신당을 만들거나 출마하라 이런 목소리도 좀 큰 상황이라서 그분들은 뭐 그 지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입었던 감정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이성적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근대 국가의 기본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의 예측 가능성 이게 없으면은요 약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두 분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띄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이 김포시가 꼭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은 시행불가능한 사상입니다.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킨 저도 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으로 안된다고 보지 마시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선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났고요. 앞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자,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네. 오늘 참 질문이 참 곤란하다 이런 아니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안 곤란합니다. 예, 안 곤란하십니까? 일단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유정복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럴 때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전적인 논의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정쟁으로 들어가요, 이게.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숱한 역량들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나온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도시의 발전, 자연 발생적인 발전 과정들을 보다가 메가시티의 개념들이 나오고 또 세계 각국들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수도가 필요하다, 더 큰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가시티 지금 국민의힘에 제시한 안건들이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방 분권, 지방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정답이었느냐? 이것들을 되돌아보면 이건 역시도 오답이었다라는 게 증거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행정도시 수도 이전이라든지, 나주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만 돌아본다라고 해도 그러면 과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남북부를 나눴을 때는 경기 북부가 더 빠르게 발전될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역시도 정치적인 장고 때문에 어떤 게 국민한테 유불리가 아니라요. 정치적 장고 때문에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치인들, 이에 대한 이견을 내세우는 정치인들 역시도 정치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얘기하다가 이게 메가시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이 아젠다를 지금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새로운 안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울만 경기만 수도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좀 네.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네. 생산적이라는 입장이신데요. 어쨌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니면 말고식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네. 여당 소속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켜 세우는 이런 일도 네.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해서 16일 날 만난다고 하니까 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뭐 꼭 김포뿐만 아니라 이걸 메가시티로 국민의힘에서 판을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부산 또 광주 네. 여기까지 판을 키우고 오늘 특위 이름도 수도권 빼고 뉴시티 프로젝트 아예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고 네. 민주당이 어떤 찬반의 입장을 내놓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안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오늘 정부에서는 이 김포 이거 말고 GTX-A 노선도 또 들고 나왔거든요. 이슈를 계속 하루씩 이제 몰아가는 어제는 공매도 금지도 나왔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는 건데 아쉬운 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예. 좀 더 국민에게 그 알찬 정책 이슈를 던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지금은 총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젠다가 던져졌는데 그 어젠다가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이슈인 거예요. 그럼 야당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뛰어들어서 문제점을 막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예를 대해서는 들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김포 편입이 나왔을 때 그 지방 메가시티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지방 메가시티 이슈를 내세우면서 중앙의 확장과 지방의 메가시티는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메가시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은 편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서울만 커져서 되겠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올라간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삶의 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러면 안 하는 것이냐.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적절하게 내놔야 하지 총선을 앞두고 무조건 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줬어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목소리가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예.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슈에는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좀 정정당당하게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이게 OX로 나눠서 할 문제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아니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OX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지금 김포나 이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서울 편입 문제는요. 현찰이에요, 현찰. 근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음입니다, 어음. 그래가지고 이게 어음을 깡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지는 이게 혼재돼서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약화되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이걸 인지하려면. 근데 총선까지는 이게 효과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슈 전환을 할 수 있는 예. 신의 한 수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뭔가 신의 한 수의 네.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안들도 좀 준비 중입니까?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걸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정책이 그러니까 수기가 거쳐야 된다. 수기 과정을.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다른 타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총선이 끝나고 양당 다 혁신위를 좀 만들어라. 예. 4년 동안 정말 혁신 한 건을 진중하게 만들면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들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선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대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이슈 선정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큰 변화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는 권력이 있든지 네. 하나는 국민의 민심이 거기에 있든지. 예. 그래서 이 이슈가 결과적으로는요. 내년 총선에서 많은 자리를 가져가는 사람 그리고 민심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것인데 만약에 다룰 만한 가치가 예. 있는 주제라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슈는 던져졌고 조금 논의 과정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심도 깊고 책임 있는 논의 과정은 좀 필요하겠다.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김길수가 언제 붙잡힌 건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 9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서 김길수를 붙잡았습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덜미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김길수가 도주 당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으로 당시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10만 원을 건넸던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서 김길수를 붙잡았습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덜미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김길수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해서 자세한 도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지난 4일 화장실을 쓰겠다며 보호장비를 푼틈을 타서 달아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길수가 수시로 옷과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현금을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길수 도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정당국도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길수가 병원에서 탈출한 당시 교정당국은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수색 지시를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김길수가 병원 주변을 멀리 떠난 1시간 뒤에야 그것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해서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병원에서 도주한 건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 병원을 빠져나온 김길수는 곧장 1km가량 떨어진 범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김길수는 아침 6시 53분에 범기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30여 분 만에 도주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교정당국의 초동 수색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이 입수한 내부 발송 문자를 확인한 결과 교정당국은 새벽 6시 58분이 돼서야 직원들에게 비상발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길수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지 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색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보다도 20분이 지난 7시 16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의 공개 수배도 YTN의 최초 보도 이후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도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 55분 YTN이 김길수 탈주 관련 속보를 처음 보도한 이후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병원 주변을 빠져나가 멀리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지시를 받고 수색에 나섰던 평촌역 부근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김길수가 택시를 탄 지점에서부터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김길수가 도망간 곳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을 수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교정당국이 한창 수색에 나서고 있을 사이
김길수는 범계역에서 60km가량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에 도착해 조력자를 만나 행적을 감췄습니다. 법무부는 초동 조치나 직원들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우리 증시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폭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전날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출발해 장 내내 숨가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단숨에 2,500선을 꿰찼습니다. 종가 기준 2,500을 웃돈 건 지난 9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정도였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실 공매도의 한 70% 정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향후에 다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수를 해서 숏커버를 해야 되는. 실제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 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 BM도 30%나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로 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상 요건에 의한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또는 지금 얘기하지 특정 종목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주된 요소로 고려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 방지라는 순기능을 가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좀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튈 수 있는. 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면서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 노선 현장을 점검하면서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하고 C 노선과 B 노선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 등과 가진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는 대선 당시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번 타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79분 걸리던 시간이 19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인데요. 출퇴근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A를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9분 걸리던 동탄 수서 구간은 19분,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초 착공하는 GTX-B가 완성되면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 구간이 29분, 70분 걸리던 마석에서 서울역 구간이 28분으로 이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올해 12월 착공하는 GTX-C가 완성되면 80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 구간이 29분, 1시간 걸리던 수원에서 삼성 구간이 28분으로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GTX A는 저희가 평택까지, 또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 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개통될 안산 시흥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내년에 개통될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2026년 개통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을 잇는 도봉산 포천 1단계 노선도 수도권 내 30분 출퇴근 실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패스는 GTX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으로 월 10만 원을 교통비로 쓰면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만 원, 5만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카이로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온 일가족 5명은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시티에 7년 넘게 거주해온 가족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가자시티를 에워싼 뒤 본격 하마스 소탕전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계속해 하루 사이 하마스 요새 한 곳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공군 전투기가 지하터널과 군사기지, 관측소,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 등 450곳의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특수작전 부대장인 자말 무사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핵 잠수함을 추가 배치하고 이례적으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 교전 중단을 거부하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란이 무장 세력들을 내세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로 보입니다. 유재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방문에서 일시 교전 중단을 이끌어내지 못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확전 방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한 지구를 찾아 전후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중적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이라크로 건너가서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군 기지가 30여 차례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I made very clear that the attacks, the threats coming from militia that are aligned with Iran are totally unacceptable, and we will take every necessary step to protect our people. 그리고 다시 튀르키예로 건너가 전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블링컨 장관과 회담 뒤 이란을 찾은 이라크 총리와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저질러지는 살상을 막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ولذا ما هر گونه اقدامی که در سطح کشورهای اسلامی و در سطح کشورهای منطقه و در سطح بین‌الملل در مورد بازدارندگ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و 이런 가운데 미군은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가공할 기습 타격, 특수작전 능력을 갖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하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탄도미사일 잠수함대의 움직임이나 작전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CNN은 이 같은 이례적 공개가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정유정은 혹시 모를 사회 복귀에 대비해서 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정유정. 지난 5월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정유정은 피해자가 저항해 흉기를 휘둘렀다거나 계획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등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 따른 충동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법정 최고형을 피하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정상 참작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가수 지드래곤 권지웅 씨가 4시간 만에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권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경찰이 정밀 검사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장 표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이런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또한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아무 가치가 없는 코인, 이른바 이 스캠 코인에 수백억 원대 투자금 의무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래소에 실제로 가상자산을 상장한 뒤에 6개월 만에 상장을 폐지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다단계 업체에서 가상자산 관련 강연이 한창입니다. 대기업과 AI 등 그럴듯한 이야기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아직 상장하기 전이지만 상장만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 돈이 한 5억 이상 나왔어요. 한 6개월. 이익은 물론 원금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꼬임에 의심 한 번 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원금은 사라지지만 손해는 안 보지만 원금 찾으려고 굳이 넣어놓고 원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들이 말한 가상자산은 실제로 한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투자금은 더 불어났고 피해자 일부는 수익도 봤지만 이게 노림수였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한 가상자산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200여 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향후 상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큰 수익으로 남을 것이고 또한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된 것이 특이점이라 할 만합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다단계 업체가 짜고 투자 사기를 주도한 거로 보고 2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준 거래소 전 임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 7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상장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이라며 과방위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뒤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해임 처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자꾸 힘자랑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갑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여야가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우승팀 LG와 2위 KT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두고 두 팀은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 29년 무관의 한을 풀 절호의 기회를 잡은 LG는 이번 시리즈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 선수들은 정말 자신 있다고 또 얘기했고, 또 저희가 한국 시리즈를 꼭 우승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29년 만에 우승을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 통합 우승 뒤 2년 만에 왕좌 탈환에 나선 KT는 플레이오프에서 2패로 몰렸지만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마법 같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우승을 한번 맛봤을 때 그 느낌, 정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게 올라온 만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는 정규 시즌 우승팀답게 팀 타율과 득점 1위에 막강한 공격력을 뽐냅니다. 홍창기와 박혜민을 주축으로 한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에 김현수와 문보경 등 정교한 좌타 라인도 상대팀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좀 더 확률이 높고 좀 더 신중한 어떤 도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쪽의 어떤 전략들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KT는 올 시즌 10개 구단 최다인 38번의 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한 선발진이 건재하고 홀드왕 박영현, 세이브 2위를 기록한 김재윤 등 뒷문도 튼튼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타선이 살아난 점도 고무적입니다. 5게임을 함으로써 선수들이 어느 정도 타자들은 좀 경기 감각이나 이런 점들에서는 많이 좀 우리가 LG보다 좀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1차전 선발로 LG는 켈리를, KT는 고영표를 내세웠습니다. LG가 29년 만에 우승 수건을 풀지 KT가 또 마법 같은 승부를 연출할지 두 팀의 마지막 승부가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비싸서 황당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다크 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현윤아 씨는 얼마 전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할인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월 구독료로 5,000원가량을 더 내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멤버십 가입을 아예 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190원이 할인되는 800원짜리 물총을 대량 구매하려 했다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물총이 몇 개든 전체 금액에서 190원만 깎아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수를 온라인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할인이나 유인 판매 등 온라인 다크 패턴 유형을 19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76개의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눈속임 상술은 모두 420여 개, 쇼핑몰마다 평균 5개가 넘는 다크 패턴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190개에 육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이 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온라인 다크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숨은 갱신, 반복 간섭,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이 6개 다크 패턴 유형들도 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패턴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세 페이지나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결혼 예정 상대였던 전 총조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으로 고소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남 씨를 불러 전 씨의 사기 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 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등을 경찰에 이미 제출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전 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 방첩사령관을 보임하는 등 올해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사에서 육군 특수전사령관에는 곽종근 소장이, 해군 참모차장에는 강동길 소장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손성락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보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18일을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데 대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18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북한.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등장과도 연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애가 지난해 11월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지 지도에 처음 등장했고 북한 측에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세습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과와 정당성이 부족한 탓에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주애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오진우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9월 열병식에서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주애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예고한 시기보다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가 늦어지고 있는 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정황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 공업절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념일 계기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우리 군도 오는 30일 군사정찰 위성 1호 발사를 예고한 만큼 비슷한 시기 남북 간 정찰 위성 발사 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잇따라 방문해서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동남아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순방이 지역 긴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잇따라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군사안보 협력입니다. 우선 필리핀에 무상으로 해안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상호 파병을 쉽게 하도록 한 상호 접근 협정 RAA 체결을 위한 교섭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결되면 영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필리핀을 준동맹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特にフィリピンとの間では初となる OSA ですとか、円滑化協定 RAA の交渉開始、そして海上安全保障能力向上など具体的な進展が見られ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또 취임 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방위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본의 OSA 제도를 서둘러 적용하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일본은 내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OSA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달 도쿄에서의 아세안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月の会議においては新しい時代に向けた日 ASEAN のこのビジョンを発表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이처럼 군사협력이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는 중국에 맞서 대비가 필요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대변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빚는 동남아 국가들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와 충북 동부, 경북 북부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대관령 영하 1도, 대전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9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7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새벽 중에는 비와 눈이 모두 그치겠고 낮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강풍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 입동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